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분을 주 재료로 이용하여 만든 음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대강고시 답은 보이시죠? 전분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이 아닌 것은, 여기서 도토리묵, 크림스프 죽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전분에다가 열을 가해서 물과 열을 가해 가지고 호화시켜서 만든 것이죠. 도토리묵, 크림스프 죽. 두부는 어떻습니까? 단백질에 응고시키는 어, 에, 소금, 소금이 응고시키는 성능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글리시닌이 염류, 즉 소금에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두부, 단백질 글리시닌이 염류에 응고되는 성질,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이다. 그러므로 전분을 주 재료로 만든 음식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은 두부입니다. 다음입니다. 2번. 에너지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물체가 열원에 직접 접촉되면서 가열된 것을 전도라고 한다. 맞죠? 대류에 의한 열의 전달은 매개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표현도 맞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전도나 대류나 복사 등 복합적 방법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어 조리된다. 이 표현도 맞습니다. 열의 전달 속도는 대류가 가장 빨라서 복사 전도보다 효율적이다. 대류가 가장 늦습니다. 이 대류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방 안의 공기가 위에는 덥고 밑에는 덥고 온돌이죠. 밑에는 덥고 예를 들어서 위에는 차다. 그러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대류 현상이다. 예. 즉 공기에 덥고 찬 그 매개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전도나 이런 것보다 이 대류는 열 전달 속도가 가장 느리죠. 효율적이라는 것, 느리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열의 전달 속도는 대류가 가장 느리다. 3번입니다. 쌀을 지나치게 문질러서 씻을 때 가장 손실이 큰 비타민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눈도장을 찍히셔야 합니다. 답은 비타민 B입니다. 쌀을 지나치게 문질러서 씻을 때 가장 손실이 큰 비타민은 비타민 B입니다. 쌀은 배아에 비타민 B가 들어있습니다. 쌀 눈이죠? 이 손실을 주려면 가볍게 2, 3일 씻어야 합니다. 이걸 빡빡 씻게 되면 어떻습니까? 쌀 눈이 떨어져 나가면서 비타민 B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쌀을 지나치게 문질러서 씻을 때 가장 손실이 큰 비타민은 배아에 있는 쌀의 눈에 있는 비타민 B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단체 급식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단체 급식입니다. 영양가의 산출 오류나 조리 기술의 부족, 만약 영양가를 잘못 산출했거나 조리 기술이 부족하면 영양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식중독 및 유독물질이나 세균의 혼입으로 위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군요. 어느 유치원인가요? 식중독,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고요. 이게 집단 급식 먹고 발생한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 개발이 어렵다. 그렇죠?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이것저것 해줄 수는 없죠. 국가의 식량 정책에 협조해 식품을 작성하기 때문에 제철 식품이 사용이 어렵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집단 급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철 음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육류의 사후감집과 사후강직과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육류의 사후강직. 죽고 나면 바로 뻣뻣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숙성해서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후경직은 근섬유가 미오글로빈이 아닙니다. 뭡니까? 액토미오신이죠. 액토미오신. 미오글로빈을 형성해서 근육신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건 틀렸습니다.
액토미오신을 형성해서 근육이 수축되는 현상이다. 도살한 후에 글리코겐이 현기적 상태에서 젖산을 생성하고 pH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살아있을 때는 산소 공급이 되죠. 근데 죽은 다음에 호흡을 안 하니까 현기적 상태입니다. 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현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때 젖산을 생성하면서 pH가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액토미오신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액토미오신이 나오는데 이 액토미오신이 질기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축되면서 이게 질기게 하는 거죠. 사후강직 시기에는 보수성, 즉 물을 머금는 게 저하되고 다 빠져버리죠. 육질이 많이 유출된다. 맞습니다. 자가분해 효소인 카테신, 내후에서 다시 일정 시기 사후경직의 최대 피크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숙성이 돼가는 겁니다. 숙성이. 이 숙성과 관계되는 이 효소가 카테신입니다. 이 카테신이 다시 이제 연해지고 맛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사후경직은 미오글로빈이 아니라 액토미오신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되고 질겨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사후경직은 근섬유가 액토미오신을 형성해서 근육이 수축되는 현상이다. 미오글로빈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생선 조리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생선은 육류에 비해서 뭡니까? 콜라겐이 적어가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탕을 끓일 경우에 국물을 먼저 끓인 후에 생선을 넣는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육류처럼 처음부터 국물 넣고 탕을 끓여버리면 생선 살은 부드러워서 퍼질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생강은 처음부터 넣어야 어치기 효과적이다.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거의 모든 경우에 생강은 조리의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특별히 그, 이 뭡니까? 생선은 그 단백질 응고가 좀 된 다음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생강은 처음부터 넣는 것이 아니다. 틀렸죠? 생선 조림은 양념장을 끓이다가 생선을 넣는다.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선살이 콜라겐이 질에서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양념장을 어느 정도 끓이다가 그리고 생선을 넣는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생선 표면을 물로 씻으면 어치가 감소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생선에서 나는 그 비린내는 물로 씻으면 수용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생강은 맨 나중에 넣어야 된다. 처음부터 넣는 것이 아니다. 답은 6번, 2번입니다. 생강은 생선 단백질이 응고된 후에 생선을 좀 끓이다가 보면 좀 딱딱해지겠죠. 단백질이 응고된 후에 그때 넣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다음 감염병에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어서 감수성 숙주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일단 감수성 숙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원 그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질병에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이 감수성이랑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숙주는 이제 어떤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세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균은 뭘 통해서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감염 경로라고 그러죠. 그것이 호흡 기계일 수도 있고 소화 기계일 수도 있고 피부일 수도 있고 뭐 내뿜는 비말로 또는 먹는 어떤 음식이 묻어서 또는 접촉에 의한 피부로 이런 감염 경로를 통해서 이 어떤 곳에서 세균이 이 사람에게로 받은 이 사람은 뭡니까? 이제 감수성 숙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감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균을 보균하고 있는 그 감염이 되는 원천이 무엇이냐? 여기에도 뭐 예를 들면 이 사람도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감염
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염을 시키는 원천적인 존재가 되죠. 이 사람에게서 비말이 튀기든 뭐 손에 묻어서 음식으로 들어오든 피부 접촉으로 나든 이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이것을 감수성 숙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감염원을 통해서 감염원으로부터 감염 경로를 통해서 이 감수성 숙주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통칭해서 그걸 감염원이라고 그러고 이 감염을 시키는 병원체가 머무르는 곳을 병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감염원과 병원소는 비슷한 언어이지만 총칭한다라고 말할 때는 감염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원이 감염 경로를 통해서 감수성 숙주에게로 옮겨가는 것이고 이 감염원 속에 머무르는 세균 그것이 바로 이제 미생물이겠죠. 미생물이 감염원에서 머무르다가 감염 경로를 통해서 감수성 숙주계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는 것은 뭐예요? 감수성 숙주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감염원 그런 것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소라고 그러지 말고 감염원 그러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염원 다시 보겠습니다. 병원 미생물이 인간이나 동물에게 감염되는 원인이 되는 것, 병원 미생물로 오염된 사람, 동물, 식품, 물, 분변, 가래, 타액, 곤충 등 병원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전파되어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이들을 감염원이라고 부른다. 병원 미생물이 생존하고 증식하고 있는 장소는 병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감염원이 병원소로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겠죠. 감염 경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피부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옮긴다는 거죠. 병원소는 질병, 세균 등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있는 장소, 예를 들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감염원이죠. 동물일 수도 있고요. 이 감염원이에요. 또는 식물이나 토양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속에 질병이나 세균들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게 아마 첫 시간에 있을 거예요. 답이 그냥 떠오르시죠? 답은 1번이에요. 동양무용선충, 편충. 우선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해충, 요충, 구충. 이 구충을 뭐라고 그래요? 십이지장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편충. 이건 다 두 자식이에요. 회충, 요충, 구충, 편충. 이 두 자식이죠. 그런데 긴 이름이 하나 있어요. 동양, 모양, 선충이에요. 이게 동양 사람들이 이 터럭 모자예요. 머리카락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한번 붙인 이름 같아요. 자, 이것이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회충, 요충, 구충, 편충 두 자로 나오면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동양무용선충이라는 특별히 긴 이름 하나 빼놓고는 그 다음에 구충 대신 십이지장충으로 나오면 이거는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이고요. 2번은요. 해충은 맞는데 무구조충은 뭐예요? 뭐로부터 감염됩니까? 소한테 무조도 돼유 그랬죠? 소한테 무조도 돼유 그랬어요. 소로부터 무구조충, 돼지로부터 유구조충. 자, 그럼 무구조충은 뭘로부터 온다고요? 소. 십이지장충. 아까 이거 구충이라고 그랬죠? 이건 채소로부터. 선모충은요? 이건 돼지예요. 돼지로부터 오는 것은 유구조충, 선모충이에요. 요충, 채소로, 유구조충은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돼지. 그러니까 선모충과 유구조충은 돼지로부터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해충, 요충, 구충, 십이지장충이죠. 편충, 동양광선충. 유구조충과 선모충은 돼지, 무구조충은 소. 소한테 무조도 돼유, 이렇게 떼온다고 그랬죠. 먹이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은 그냥 들어오죠. 말라리아. 콜레라와 장티푸스는 뭘로부터 옮겨집니까? 파리. 결핵은 비말이죠. 장티푸스, 콜레라, 파리에 의해 전파된다. 소음에 있어서 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 들어오시죠? 데시벨.
데시벨입니다. 음의 측정 데시벨.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면역. 모체로부터 얻어지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자연적이죠. 그래서 뭔가 자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예. 이거 뭐라고 했어요? 자연이냐, 인공이냐. 예, 자연이면 알죠. 인공은 뭐예요? 이게 주사 맞는 겁니다. 뭔가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공 나오면 뭔가 주사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연 나오면은 인위적으로 뭔가 한 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체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건 분명히 자연일 거예요. 그럼 자연 능동이냐 아니면 자연 수동이냐 이렇게 되겠죠. 자, 자연 능동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자연 수동은 뭐예요? 혈청이라든가 모체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항체 자체가 다 생겨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동이에요. 받기만 한 거니까요. 보십시다.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입니다. 자연 능동 면역에는 질병이 걸린 후에 얻은 면역, 두창 소아마비. 질병에 걸린 다음에 내 안에서 면역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주사 같은 거 맞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싸워서 뭔가 내 안에서 면역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능동이에요. 자, 인공 능동 면역. 인공이니까 이게 주사 맞은 거예요. 능동 면역. 내 안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이건 대부분 뭐겠어요? 예방접종 후에 얻은 면역이 대부분의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맞았으니까 인공이고 그 약화된 균이라든가 생균, 사균 또는 뭡니까? 화상품 같이 약화된 독소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내 안에서 면역이 형성되게 만드는 게 인공능동 면역이에요. 다음 수동 면역. 얘는 자연 수동, 인공 수동이 있어요. 자연 수동은 태반이나 모유동, 모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공 수동은 인공이니까 뭔가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싸워 이긴 건 아니에요. 이미 싸워 이긴 혈청을 주사 맞은 거예요. 그래서 혈청 그러면 인공 수동 면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과 그 질병의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모기, 사상충 말라리아, 맞죠? 파리, 장티푸스, 이건 맞아요. 근데 발진티푸스, 이건 아니에요. 발진티푸스는 뭘로부터 옮겨요? 찐득이, 유행성 출혈, 스스가 무식병, 이거 다 찐득이 맞습니다. 벼룩, 패스트 발진열, 맞아요. 이 지벼룩에서 패스트 옮기는 거예요. 네, 발진열. 근데 파리, 장티푸스는 맞는데 발진티푸스는 2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가 물리적, 화학적 조성에 변화를 가져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거. 그냥 답이 눈에 보이시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생기는 거. 그리고 실내 공기가 물리적, 화학적, 복합적인 그런 조성의 변화. 뭡니까? 군집독이죠. 다음, 온열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답은 기압이라고 그랬죠. 네, 답은 어떻든 기압이에요. 자, 온열 요소가 아닌 것. 그럼 온열 요소는 뭐라는 얘기예요? 기온, 기습, 기류. 이런 것이 온열 요소예요. 자, 온열 요건 인자 3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이다. 그렇죠? 인체가 느끼는 더위, 추위, 이런 거 체감. 우리가 뭐 체감 온도 뭐 이런 말 하죠. 예,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런 체감은 주로 공기의 온도, 습도, 기류 및 주위의 열 복사, 평균 복사 온도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요소를 환경의 온열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 습도가 많다 그러면 덥다고 느끼는 것이죠. 온열 조건이에요. 기류, 바람이 불지 않아요. 덥다고 느끼겠죠. 기온이 높아요. 덥다고 느끼는 거죠. 열 복사. 그래서 4대 요소 그러면 온도, 습도, 기류, 열 복사, 주위 열 복사. 3대 요소 그러면 기온, 기습, 기류. 그래서 온열 요소가 아닌 것 그러면 기압. 다음입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목적은 공중보건의 목적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정신적 신체 효율의 증진. 맞는 표현이죠.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 맞죠? 환경위생 향상, 감염병 관리 등이 포함된다. 맞죠? 주요 사업 대상은 개인의 질병 치료이다. 틀렸죠. 주요 사업 대상이 예, 지역사회, 공중 이런 것이고요. 예, 공중, 다중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질병 치료, 질병 예방이라든가 감염병 관리 이런 것입니다. 질병 치료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것이 주요 업무죠. 그래서 주요 사업, 부수적으로 좀씩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요 사업 대상은 아니죠. 질병 치료이다. 그럼 이게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중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시 가장 유효한 파장이 얼마냐? 그래서 답은 한눈에 찍어 두십시오. 250에서 260 나노메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280에서 뭐 예를 들면 320 나노메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뭡니까? 도르노선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가장 유익한 파장을 내는 선 이런 거예요. 인체에 가장 자외선 중에서 280에서 30, 320 나노미터가 생명선이라고 돼서 도르노선이 가장 유익한 파장을 내는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낮은 250에서 260 나노미터에 속한 것은 이것은 살균, 살균이 가장 잘 되는 그런 자외선의 파장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외선 250에서 260 나노미터 살균력이 가장 강해서 소독에 이용된다. 280에서 320 나노미터 도르노의 건강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생명선에서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가장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그런 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10옴스트롱 뭐 이렇게 해서 나노미터의 10배로 되는 수치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2500에서 2600 옴스트롱 이렇게 나와도 맞는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 10옴스트롱은 1 나노메타이거든요. 1 나노메타는 10억분의 1 메타예요. 예. 근데 어떻든 10옴스트롱은 1 나노메타니까 이런 표현을 2500에서 2600 옴스트롱은 어떤 선이냐 그러면 소독에 이용되는 선이다. 2800에서 3200 옴스트롱은 어떤 선이냐 그러면 도르노의 건강선으로서 생명에서 가장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을 보면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작용 시 가장 유효한 파장은 250에서 260 나노메타. 다음입니다. 자외선 살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피조물의 조사, 쫄고 있을 동안에만 살균 효과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비열 살균이다. 예, 열에 의한 살균이 아니니까요. 맞죠? 단백질이 경존하는 살균 효과는 차이가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 자외선 살균의 단점이 뭐냐면 단백질 식품에는 살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 가장 유효한 살균 대상은 물하고 공기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을 함유한 음식물의 소독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다음은 한 급식소에서 한 달 동안 참기름을 구입한 내역이며 월말의 재고는 7개이다. 월말 재고가 7개입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그겁니다. 이 선입선출법 다 아시겠지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올 때 얼마치가 남았지? 라고 하는 돈으로 이걸 계산하려고 그럴 때는 왜냐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짜리가 남은 거야? 라고 할 때 선입선출법이라면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니까 결국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단가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7개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5개는 분명히 남았을 거고요. 여기 5개 중에서 여기는 5개가 남았고 5개 중에서 2개가 남았어야 합해서 7개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이 나중 가격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버렸으니까
남은 것의 가격은 나중 가격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하고 5,500원짜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5개는 얼마짜리예요? 5,000원짜리고요. 2개는 얼마짜리예요? 5,500원짜리예요. 그러면 5,000원짜리가 5개니까 25,000원. 그 다음에 5,500원짜리 2개니까 11,000원. 그럼 얼마 돼요? 36,000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은 문제상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복잡해버려요. 그래서 조리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이동평균법이 후입선출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남았다 그러면 이 뒤부터 계산하세요. 남은 것은 요거니까. 그래서 7개 남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5개가 남았고 그럼 2개가 더 있겠네. 이것 중에서 2개가 남았네.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거 2개 곱하기 이가죠.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답이 나오는 답. 그것이 기말예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어떤 음식점의 직접 원가는 500원, 제조 원가는 800원, 총 원가는 1,000원이다. 이 음식점의 판매 관리비는 얼마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일단은 직접 원가 플러스 간접 원가는 뭐예요?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비 및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비 및 관리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게 총 원가가 돼요. 그렇겠죠? 원가 중에서 직접 뭐 노무에 종사하는 그 뭐 기계공들 이런 직접 원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직접 뭐 배추 뭐 이런 거 했다면 그 직접 원가죠. 김치 만드는 공장에서. 근데 직접 일하는 그 노무자들의 뭐 인건비 계산하고 뭐 어쩌고 하고 이것도 그 노무비인데 이건 간접 원가죠. 그래서 원가는 다 따지면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다 더한 것을 제조 원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조 원가가 800원이래요. 800원. 그런데 직접 원가는 500원이래요. 그러면 간접 원가는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이거 300원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이 간접 원가를 묻지 않았어요. 얼마인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간접 원가를 물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이제 제조 원가가 800원이라고 여기서 주어졌어요. 8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비비 관리비는 얼마이겠느냐? 그런데 이건 몰라요. 근데 총 원가는 얼마예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원이 돼요. 그러면 이건 얼마겠어요? 200원이겠죠? 네. 판매비 및 관리비는 200원이다. 1,000원이 되는 거죠. 여기 답을 찾으면요. 20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아, 제조 원가에다가 플러스 판매비 및 관리비, 판관비를 더하면 이게 총 원가. 총 원가도 되고요. 또 이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제조 원가가 얼마예요? 800원이다. 판매비 관리비는 모르겠는데 총 원가는 1,000원이래. 그러면 이건 200원이구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직접 원가 플러스 간접 원가는 제조 원가이고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총 원가. 이걸 매출 원가라고 돼요. 이 총 원가에다 만약 이익을 더하면요. 이건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원가가 이달 총 원가가 1,000만 원이에요.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출액은 1,500만 원이에요. 매출액은 뭡니까? 단가 곱하기 팔린 개수 그러면 매출액이죠. 어쨌든 매출액 1,500만 원 나왔는데 원가는 총 원가 1,0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거 이익이에요. 이익. 총 원가에다 이익 더하면 매출액이니까. 1,500만 원치 팔았는데 총 들어간 것은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익이 500만 원. 그래서 총 원가 플러스 이익은 매출액.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